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전라도에 정일성이 있었다면 경상도에는 윤희상이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첫째는 엄청난 천재적인 음악성이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김일성에게 엄청난 충성을 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대한민국에서는 위인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윤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희상은 1917년 경남 산청에서 이남 삼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후에 통영으로 건너가서 살다가 1956년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다가 다시 독일로 작곡 공부를 떠나게 되거든요. 작곡 공부를 하다가 북한 사람들하고 엄청난 교제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됩니다. 그 후에 1971년 독일에 귀화해서 1995년 사망하기까지 국적은 독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윤희상이 왜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었을까요? 그 간첩단 사건의 이름은 동백님이었습니다. 그 동백님 사건에 윤희상이 연루가 되었는데, 당시에 중앙정보부 발표에 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독일과 프랑스로 건너간 194명에 이르는 유학생과 교민 등이 동베를린의 북한 대사관과 평양을 드나들고 간첩 교육을 받으며 대남 적화 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윤희상은 1967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10년 선고를 받고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엄청난 세계에서 윤희상 구명 활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특별 사면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 사면이 돼서 석방이 되는데, 이후에 유럽에 거주하면서 북한을 수십 차례 드나들고 북한 체제와 김일성을 대놓고 더 찬양을 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을 공격한 데는 서슴지 않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윤희상을 노무현 정권에서 2006년 1월 26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연행과 가혹행위 등에 대해 사과할 것을 정부에 공고를 합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 동백님 사건을 강요에 의한 자백으로 판단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동백님 사건은 강요에 의한 자백일까요? 그들은 간첩 활동을 전혀 안 했을까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 예종에 이모라는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모 교수는 우리나라 음악책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곡이 있어요. 그 곡을 작곡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였어요. 이흥땡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윤희상이 전화가 왔답니다. 이 선생, 지금 어디에서 반정부 운동을 하는데 이 선생도 참여해야 되지 않겠어? 꼭 나와? 이렇게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의 제자이긴 하지만 저는 독일에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서 저는 데모 같은 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공부만 할 겁니다. 이런 전화는 다시는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곡하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윤희상한테서는 자기한테는 전화가 안 왔다고 했습니다. 이 모 교수한테 전화를 할 정도면 독일의 유학원 학생들한테 윤희상은 다 전화를 했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더 유명한 사람은 오길남입니다. 오길남이란 사람이 올간조선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오길남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오길남도 독일에 유학온 유학생이었습니다. 독일에 유학 와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간호사 출신인 신숙자 씨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딸을 낳았어요. 근데 취직이 빨리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윤희상이 회유를 합니다. 오 선생, 북한에 가면 교수가 될 수 있고 굉장히 편하게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북한으로 가. 이렇게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갔는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좀 싸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에 가니까 막상 교수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거죠. 그러니까 부인 신숙자 씨가 당신이 탈출해라. 그래서 북한의 실상을 알려라. 그랬다고 합니다. 강력하게 요청을 하니까 오길남 씨가 아니다. 나 가족을 놔두고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기는 갈 수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당신이 먼저 탈출해서 우리를 꺼내주라. 그게 가장 빠른 법이다. 그게 그러니까 빨리 가라. 이렇게 계속 해를 해서 남편이 결국을 탈출을 하고 대신 이 가족들은 요독 수용소에 감금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기람 씨가 우리 가족을 구해달라고 엄청나게 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오기람 씨 사연이 모티브가 돼서 탈출이라는 영화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끝끝내 그 가족은 구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윤희상은 왜 북한의 김일성한테 충성하게 되었을까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윤희상한테는 굉장히 말 못할 문제아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을 어느 날 김일성한테 이야기하다가 그 아들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가족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윤희상은 김일성하고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럽니다. 동무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내가 다 해결해 주겠어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북한에 가요. 마땡을 했다고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북한에 데려가니까 김일성 종합대학에 교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북한 여자하고 결혼도 시켜줘요. 완전히 상위 1%의 하이클래스가 됩니다. 윤상이 볼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윤상이 그 북한의 김일성한테 충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는 북한을 위해서 북한을 찬양하는 곡은 만들었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행위는 전부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을 김일성인을 찬양하고 그런 행위였다 그겁니다. 곡을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윤상이 친북 행위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상한 건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정부를 탄압을 막 말하고 다니면서 예술가로서 한국의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막 알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정말로 치명타를 입히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정일성이나 윤희상이 다 같이. 그런데 이 사람이 북한이 그런 체제라는 거, 북한이 인권이 없다는 거, 그런 말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런 윤희상이 천재 음악가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해를 안 입혔습니까? 대한민국에 해를 입혔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윤희상이 천재적인 음악가라고 해서 우리나라 세금으로 위인으로 둔갑시키냐 그거예요. 정말 웃긴 거는 문재인 부부입니다. 문재인 부부가요. 그의 방북을 동베를린 간첩 사건에 연루시키는 빌미로 만들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방북을 했던 것이 간첩 활동으로 둔갑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간첩들을 위인으로 둔갑을 시킵니다. 근데요, 제가 지방자치제를 자꾸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제는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공산주의자였던 신영복을 사상가야로 굉장히 존경한다는 문재인이 그렇게 발표를 하고 또 김일성을 그렇게 찬양하고 북한을 찬양했던 윤희상을 그렇게 찬양한 문재인 부부가 그렇게 하니까 통영구는 이렇게 합니다. 2019년에 유고를 묘소에 안장을 꼭 시킵니다. 반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요. 밤에 몰래 비행기로 몰래 싣고 와가지고 통영국제음악당 뒷마당에서 바닷가로 내려가는 언덕에 약 3평 규모로 묘지를 만들어놨습니다. 돌아온 윤희상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세금으로 유인으로 둔갑 중인데요. 윤희상 예술가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통영에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윤희상 기념관, 윤희상 생가터, 윤희상 거리, 도촌 테마공원,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 윤희상 음악회 등이 열리고 있고요. 베를린 하우스, 야외 경사 광장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1981년도에는요. 윤희상이 5.18 사태를 기념하는 강주여 영혼이라는 교양실을 만들었고 1998년도에는 평양 윤희상 통일음악회 남북협연도 했습니다. 정확한 예산은 밝혀지진 않았는데
알려진 예산으로는 윤상 기념관 관련해 통영국제음악당 건립에 5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고, 윤상 기념관 기념공원 조성에는 초기 121억 원, 윤상 국제음악 콩쿠르를 포함해 통영의 주요 윤상 음악 기념 행사에는 매년 약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중 경상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1억 원씩, 나머지는 통영시와 민간 후원으로 충당된답니다. 정확한 예산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잘 알려지지 않았더라고요. 몰래 살짝살짝 하고 있는 거죠. 결론은 노무현은 과거사 진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간첩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간첩 사건에 연루되었던 자들을 모두 무죄를 만드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은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5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불복해서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항고를 기각하면서 재심 개시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불법 구금에 대해서는 다투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불법 구금 이외에 가혹행위가 인정된 바는 없다며 최소한 검찰 단계의 서류와 법원, 재판, 파기환송심까지 진행된 공판 조서 기록들은 모두 증거로 채택돼야 하고, 그런 증거에 비춰봤을 때 모두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유죄 관련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추가 증거 제출도 예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 제출 확보를 위해 오늘 12월 19일에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재심을 청구하고 무죄로 또 한다는 겁니까? 대법원은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간첩이 너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500만 명도 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윤희상, 류희재가 공동으로 대담집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전번에 류희재가 어떤 여자인지 말씀드렸죠. 거기에 책 제목은 상처 입은 용입니다. 1988년도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실제로 김일성 주석이 와서 말하면 거대한 광장에 모인 군중들은 단지 멀리서 그를 볼 수 있을 뿐인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민중은 전쟁 후 오랫동안 굶주리고 빈곤하여 잠을 잘 다락방도 없었지요. 그런데 김일성이 모든 것을 지도하여 그들이 더 이상 굶주리거나 추위에 떨지 않도록 했으며 집도 지어주었습니다. 그것도 옛날에 오두막집이 아니라 진짜 기와집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김일성은 의심할 나위 없이 많은 성과를 올렸고 지도자의 자격을 증명했으며 또 개인적인 유광을 과시했습니다. 이게 윤희상하고 류희재, 린재의 대담집에 나온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런 자들을 위인으로 통합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만들어서 이제 유공자로 만들려고요? 대한민국이 정말 한심합니다. 통영군에서는 전부 멈춰야 합니다. 전라도에서 정일성이 멈춰야 하고 그만해야 하듯이 통영도 그만해야 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주는 아침TV 하병숙이었습니다.